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올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습도는 습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고온다습한 온도기 때문에 여름에 네. 예. 네.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네. 부수수하지 않고 부시시하지 않고 아주 그냥 딱 정리가 된 게 습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행히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화면에서 더 이상 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또 줌으로 땡기면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네. 7월 17일 다다음 주 월요일인 제헌절이죠. 제헌절까지 이제 청취율 조사 전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얘기 시작하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오염수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내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건데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 왔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서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또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별도로 진행해서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전문가의 판단도 보고서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이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 장을 맡고 있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 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가 있다면서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IAEA의 평가 보고서에 이어서 내일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물론 막상 방류가 시작이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동요가 있겠죠. 네. 근데 과거 광우병이나 사드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것이 광우병 사드 사태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자핵공학과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원자력학회 그리고 지구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 그리고 해양학자 그리고 의대 교수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발표도 발표지만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불안은 하지만 그 불안이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과거처럼 이어지기는 좀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IAEA라는 그 유엔 관련 기구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도 과거 사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태는 우리 정부만이 서 있었는데 네. 지금은 IAEA라는 국제 기구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불안이 과거만큼 극단적으로 커지지는 힘들 것이다. 그 사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월 3일부터 7월 5일간 3일간 오늘 발표된 NBS 조사입니다. 네. 7월 3일부터 5일간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긴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2주 전보다 2%가 올랐어요. 참고로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8%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갤럽 기준으로 2008년이나 2016년 사드와 광우병 사태 즈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21%, 박근혜 대통령 3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만 그 불안이 극단적 형태로 진화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까지 소개를 같이 해주셨고요. 힘들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소식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에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일가의 땅이 이쪽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이야기인데 이것이 미니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누가 봐도 대통령 처가의 이권 카르텔로 의심받지 않겠느냐. 이권 카르텔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강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태스크포스 진상조사 후에 필요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카르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 야당의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여기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사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이 변경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확정이 됐으면은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3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전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지나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선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있을까? 확정된 거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일단 이번엔 그럼 여당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민주당의 주장에 이런 주장을 펼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발언이 방송됐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원 단장은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 현장도 방문하는데 이들도 고발할 계획인가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찬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야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전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 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소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끝까지 추적합니까? 고소 고발을 네. 했는지. 그런데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발을 하면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 찝찝한 게 있으면 뭐 수사 이게 좀 꺼려지는데 고발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사를 받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예. 네. 이번엔 정부 측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서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했거든요. 정치 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간판을 걸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간판을 걸고 붙읍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이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전면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민주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이 140억 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일단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정치 생명을 건다라고 했고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초강수를 둔 건데 이런 원 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백지화는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백지화가 되면 전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역구가 여주 양평일 거예요 아마. 이 여주 양평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양당 혹은 뭐 3당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3당, 4당도 있고 5당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각 이 출마 후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저는 좀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이 더 긴장을 하고 불이익을 받을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고속도로 있으면은 이 양평 쪽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그게 뭐 어디를 향하든 간에 중점이 어디든 간에 이익을 볼 수가 있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백지화한 쪽이
불리해질지 아니면은 백지화하게끔 만든 쪽이 불리하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백지화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에요. 네. 여권 전체의 이 정치적 승부수죠. 네, 뭐 네. 원희룡 장관이 뭐 총선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그런 아니 뭐 건 출마를 아니겠죠. 하더라도 여기는 네. 안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노동탄압 대책 태스크포스가 오늘 국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대 노총과 면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계와 연대에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노동계와 연대를 통해 전통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는 노동 3권, 기본권, 언론 자유, 평화통일, 국민통합 등 오랜 시간 지키고 가까운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항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어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게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노동계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책임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 이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에서는 정부가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시행령을 예고했다면서 독단적 시행령 개정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현 정부는 양대 노총을 때리면서 정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즐기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희생양을 노조로 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양대 노총의 대정부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요.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대충 봐요. 네. 일단 총선을 앞둔 시점 아니에요. 근데 대충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앞선 여론조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상 높은 게 아니에요. 아까 NBS 조사에 28% 나왔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수능의 킬러 문항 이런 데에 대해서 당력을 정말 집중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의 지지율 반등은 없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이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땐 자신들의 목소리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론에 있어서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칫하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성 지지층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 지지층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을 단단히 하는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중도층을 너무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든지 혹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제까지는 이런 이미지 같아. 오늘은 내가 좀 다른 이미지를 줄까?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줘서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지지층을 향한 행보만 하다가 이게 자칫하면 이게 중도층이 좀 중도층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적극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도모하되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지 지나치게 도를 넘기면 중도층이 돌아섰는데 나중에 그 돌아선 중도층을 다시 자신들의 지지로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한 공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현 정부에 있어서의 노조 대응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깊게 생각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중도층이 최소한 어떠한 스탠스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대충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총선 전략에 입각해서 일정 부분 적극적 지지층을 위한 행보를 추구하되 좀 중도층도 사실 생각하는 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냐면 지난번에 민주당 원로 얘기하니까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네. 우리 프로그램 아주 애청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께서도 그 고문단의 일원인데 그때 고문단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중도층을 너무 외면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민주당이 잘 좀 그 원로 그룹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